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 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우리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기존의 시장조사, 우리가 어떻게 매장을 만들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 입안하는 단계였다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업 실행 단계, 처음에 뭐 도면 설계부터 직원을 채용하고 메뉴 구성하고 또 간판을 어떻게 만들 거며 마케팅 어떻게 할 거며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가 됐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사후 관리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는 외식 창업 매장 관리 실무 내용입니다. 네, 외식 창업 매장 관리 실무. 보통 우리가 창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사업의 성공은 사실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에 대한 것도 진짜 간과할 수는 없겠죠. 지속적으로 맛에 대한 유지, 또 직원의 채용 유지 관리, 또 마케팅, 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이 내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식 창업 매장 관리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델리게이션, 업무의 위임. 사장님들께서 혼자 다 하시면 좋겠지만 물론 작은 매장들 뭐 30평 이내 정도 작은 매장들은 사장님들이 직접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0평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어떤 매니저라든가 뭐 중앙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캡틴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직급별로 해서 그 직원들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델리게이션이 중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업무 수준 관리. 근데 그네들이 이제 어떻게 능력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리크루팅 중요하죠. 채용. 우리가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채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일즈 빌딩. 뭐 아무리 뭐 컨셉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내 매출을 잡아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익관리, 소위 뭐 P&L, 프로핏 앤 로스라 그랬죠. 그래서 손익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빌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업무 위임입니다. 네. 이런 뭐 델리게이션 업무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특정 임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목표는 명확한 기대의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향을 또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결과, 뭐 매출을 우리가 1억이 목표다,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나오는 매장에서 갑자기 뭐 10억이 목표다,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팔로우업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를 같이 공유하고 성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델리게이션의 기본 단계는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업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업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선발하고 그 직원에게 업무를 완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권한의 위임인 거고요. 그다음에 선발된 직원에게 수행해야 할 업무를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신뢰를 들어준다. 보통 이거는 이제 오너가 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서빙을 하십시오, 어떻게 음식을 만드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네 번째는 성공적인 업무 완수를 위해서 선발된 직원은 그 업무가 회사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여를 얼마큼 해서 회사의 매출을 얼마큼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다섯 번째, 업무 완료 일정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계획이 잡혀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계획 없이 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는 그 기대 목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를 시켜서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곱 번째, 훌륭하게 완수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식당에서들도 인센티브들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토로 돌리는 뭐 식당을 막 20개, 30개 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들은 매장에 안 가보세요. 보통 CCTV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앱에서 그냥 매출만 확인하고 그다음 중요 사항만 보고받는 형태로 하시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역시나 이런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임을 통해서 이런 델리게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어카운터빌리티, 업무 수준 관리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줄 거냐, 이거를 또 어떻게 뒤에서 점주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크게 이런 그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거는 긍정적, 부정적 강화를 통해서 개인이 그런 스탠다드, 어떤 우리 회사의 매뉴얼에 맞는 적합한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게끔 하는 그런
업무 수준 관리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칭이 있고 그다음에 카운셀링이 있는데 여기서 코칭과 카운셀링에 대한 거는 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과 피드백을 제공해서 스킬을 연습하게 하는, 그 다음에 회사의 기대 목표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전문성 있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현재 업무 수행 정도와 스탠다드 우리 어떤 매뉴얼을 비교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코칭이 될 거고요. 네, 카운셀링은 말 그대로 이제 옆에서 그런 조언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해당 관리 어떤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한 문제의 어떤 상황들을 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코칭이 좀 일방적인 오더의 형태라면은 카운셀링은 아무래도 약간의 서로 토론의 형태로 좀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솔루션이 제공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팔로업 일정이라든지 그다음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한 그런 피드백들을 제공하는 거죠. 네, 모든 일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꼭 외식업에서 극한된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같은 내용들의 업무들을 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식당에서 뭐 이런 걸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개인, 그냥 직원 한 5명 이하에 있는 매장들은 사장님의 의지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100평 이상의 직원 숫자 한 10명 정도 넘어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창업하시거나 기존에 운영하신 사장님께서들도 잘 이런 내용 보시면 내가 여지껏 이렇게 했었지, 야 너 이거 해 왜 안 해, 이런 업무적인 지시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해보니까 손님이 더 좋아하더라, 아니면 너 맛은 어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친근하면서도 이제 카운셀링의 정도로 개념을 하는 게 좋지, 우리 군대식으로 이렇게 오다식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 MZ세대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리크루팅, 채용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뭐 진짜 사람만 잘 들어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저희 직원도 그렇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호텔에서 웨이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3년을 지나면서 내가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를 했나.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보러 와주는 손님들, 또 저는 그게 저에게는 또 행복이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처음 채용할 때부터 처음 채용할 때 그 직원들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직원이라면은 내가 오너가 보여줄지게도 내가 나에 대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 매장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목적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인원 계획에 의거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채용 방법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레스토랑에 필요한 적정 인원 파를 생각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 우리 매장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매장에는 뭐 주방에 5명, 뭐 홀에 5명이 필요해. 그다음에 뭐 점장까지 뭐 아니면 점주까지 해서 11명이 필요해. 그게 기본적인 파입니다. 예. 그다음에 커렌트 현재 인원. 우리가 적정 인원이 11명인데 현재 우리가 뭐 8명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 채용이 될 사람이 3명인 거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퇴사 인원이 있을 것 같다 하면 그것까지 계산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퇴사 인원을 빼고 또 현재 인원을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집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조금 여력이 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상 인원의 한 120% 정도로 모집을 합니다. 보통 1, 2개월 안에 한 20%는 이제 한번 이렇게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20% 정도 업을 해서 나중에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좀 규모가 작거나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기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우리가 한 달 매출이 5천일 경우에는 내가 직원을 몇 명을 쓸 거야, 내가 7천이 되면은 몇 명을 쓸 거야, 8천이 되면 몇 명을 쓸 거야, 이거를 사전에 미리 계획을 다 잡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매출에 따라서 연동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이 가다 보면은 처음에 무조건 직원들은요 무조건 인원이 많기를 원해요. 그럼 매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만 인원만 늘린다고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식당 가서 보면
테이블에 이렇게 손님 몇 팀 없는데 막 직원들 3, 4모 모여가지고 이제 개모임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만한 인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대에 필요한 인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 인원은 차라리 뭐 3명이 있다 그러면 1명만 홀에 스탠바이 시켜놓고 2명은 빼서 나머지 뭐 사이드 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채용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팔을 정해놓고 매출에 따라서 인원들을 수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들을 채용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광고를 내거나 뭐 온라인 광고지만 잡코리아라든가 무슨 알바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그런 온라인 광고도 있을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뭐 매체 광고 우리가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나 그다음 관련 학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직원들의 친구들 재밌는 거는 만약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도 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들한테 추천해 달라 그러면요 거의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같이 딸려옵니다. 희한하게 일 잘하는 친구들은 같이 몰려 있어요. 우리가 여사님들 우리 홀에서 일하는 뭐 여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잘하시는 분들 옆에는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 일 잘하시면은 누구 좀 추천 좀 해줘라 이런 것도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광고 매체를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인원들을 다 수급할 수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광고 루트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세일즈 빌딩입니다. 매출 증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브랜드, 좋은 메뉴, 인테리어 잘 해놓고 사람들 다 있는데 매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출을 잡는데도 사실은 지금 뭐 일반 개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좀 매출 그냥 뭐 잘 나오면 좋지 많이 벌면 좋지 다다익선이지 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먼슬리 월 계획이 어떻고 뭐 연간 애뉴얼 계획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주 단위 매출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세요. 태반이 아니라 거의 뭐 안 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근데 하지만 내가 오늘 매출이 뭐 하루에 일 매출이 1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오늘 100만 원 찍지 않으면 내가 집에 안 갈 거야. 뭐 이 정도 각오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매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점주님이나 뭐 매니저가 됐건 매장 운영 책임자들은 전주, 전월, 전년 매출을 산정할 수 있어 하고요. 그다음에 매장의 그런 시프트별, 일별 매출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점심 매출이 어떤지, 또 오전 매출이 어떤지, 저녁 매출이 어떤지, 또 배달 매출이 어떤지, 포장 매출이 어떤지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성장 예측이 필요하고 계획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년 오픈하기 전에 나는 매출이 내 드림 타겟은 얼마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월 매출은 얼마야.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목표 없이 그냥 가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 뭐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오프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내광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어떻게 업세일을 해서 객단가를 높이느냐. 매출을 높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개인별로도 직원 한 사람이 직원 하나가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하나가 만약에 뭐 한우집이다 그러면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는 뭐 꽃등심이 맛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맛없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우리 매장에 잘하는 제품들이 뭐다라는 걸 좀 어필하게 되면 손님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고기가 어느 정도 이제 드시고 나서 고기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중간에 바로 찾아가서 고기는 맥이 끊기지 않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주문해 드릴까요? 아니면 뭐 술도 뭐 시원한 소주 한 병 더 드릴까요? 뭐 시원한 맥주 한 병 더 드릴까요? 아니면 또 고기를 다 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선육후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고기 드셨으니까 이제 뭐 냉면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업세일을 하냐에 따라서 매출 또한 거의 뭐 1.5배,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려서 좀 잘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출을 향상시키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출만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또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집이 매출이 올라가니까는 반찬이 더 좋아지고 있어. 뭔가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 집은 장사 잘 되는데 점점점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점점점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항상 기대치가 있거든요. 내가 가서 10,000원을 내면은 처음에는 그냥 10,000원 괜찮네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오면 최소한 1,100원.
세 번째 오면은 1,200원. 뭔가 내가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이드 메뉴에 대한 변경, 아니면 추가적인 서비스, 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성관계에서도 뭐 처음에 뭐 사귈 때만 막 이성한테 잘한다고 하지만은 뭐 잡아놓은 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는 것처럼 우리한테 단골이 됐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단골 고객들을 지속하게 하고 또 재방문 횟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구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출 증대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절대 어떤 뭐 그람수를 장난친다든지 재료를 나쁜 걸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짬뽕집인데 갑자기 장사가 잘 되니까 홍합을 생물에서 냉동으로 바꾼다든지 저는 뭐 실제로 다 그런 거 봤으니까요.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도 뭐 등급을 낮춘다든지 뭐 한돈을 쓰다가 갑자기 수입육으로 바꾼다든지 소비자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얄팍한 소비임수는 절대 하지 말고 아시겠지만은 저울로 장난친 사람들은 저거 돈 버는 거 전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속임수 같은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따라서 그런 판촉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 퀄리티 그게 이제 음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인테리어적인 것도 지속 관리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도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세일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또한 마지막에 그런 수익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이 매출 증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손익계획입니다. 아까 P&L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수익이 안 나는 매장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의뢰오는 이런 매장들을 보게 되면 뭐 한 달에 뭐 2억, 3억 매출이 나오는데도 수익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잠실에 있는 모 매장이에요. 옛날에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런 매장인데 한 달 매출이 2억 8천 정도 하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매달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아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다 그 매장에 대한 분석을 했죠. 그래서 결론은 그 매장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다가 저희가 예상으로 제가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10억을 찍어봐라 그랬더니 매출이 10억이 나와도 매장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10원 한 장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생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매장들이 현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너무 세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외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또 다른 데 임대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거의 뭐 20% 육박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사실은 제가 브랜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브랜드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서 본사에서 실제로 납품 가격이 매출의 50%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 임대료 20%, 식재료 50%, 인건비 30%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런 경영적인 분석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2년, 3년 계속 가요. 매달 뭐 몇천만 원 적자를 보면서. 안타깝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컨설팅을 의뢰를 받아서 제가 한 달 후에 바로 답을 드렸죠. 폐점하십시오.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년, 100년이 가도 이 매장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 10원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폐점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바로 그 다음 달에 폐점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지껏 뭐 시장조사부터 창업에 지금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돈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손익관리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데 정확한 매출의 예측 방법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P&L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금액 대비 우리가 이제 각 뭐 인건비를 몇 프로 쓸 거냐, 식재료를 몇 프로 쓸 거냐, 뭐 아더 익스펜스 기타 비용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텍스가 어떨 거냐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별로 다 점주님들이 다 아셔야 되죠. 이걸 모르고 가면 사실은 우리 식재료 코스트가 몇 프로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횟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도미 1kg를 잡게 되면은 가식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가식률 먹을 수 있는 부위 횟감 양이 얼마 나오느냐. 그러니까 도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뼈도 크고 껍질 두껍고 대가리가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랜덤으로 키로 3마리를 잡아가지고 추출해봐도 36%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kg 잡아봤자 획으로 먹을 수 있는 건 36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접근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하고 이미 벌써 승패가 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은 꼭 숙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버젯들, 예를 들어서 이런 버젯은 고객에 대한 뭐 매출에 대한 버젯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식재료, 우리는 푸드 코스트를 뭐 35%에 맞출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인건비를 27%에 맞출 거야. 예전에 저도 뭐 베네건스라는 곳에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장에서 인건비 목표가 27%다. 그러면은 어느 매장은 인건비를 뭐 25% 썼다. 절대 좋아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2%의 서비스를 덜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퍼센테이지 기준들을 정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사장님들께서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일즈 버제팅을 하게 되면 단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일즈 트렌드 리포트, 그다음에 세일즈 트래킹 리포트를 통해서 데일리, 위클리 이런 매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버젯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요, 어떤 목표를 설정한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서 매출의 목표를 잡고 손익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매장 관리자들이 알아야 되는 뭐 점주님이 됐건 매니저가 됐건 아니면 사장님이 됐건 알아야 될 내용들을 크게 5가지로 해서 업무 유입, 업무 수준 관리, 그다음에 채용, 매출 증대, 손익 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뼈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습득을 하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